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2부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코너, 연일 급등하는 비트코인 상황 등 한 주의 경제 이슈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챙겨보는 일타경제 시간,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값이 또 치솟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얘기할 때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걸 투자하라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돈을 덜 벌고 싶은데 이런 니즈들이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세상이 지금 또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또 새벽에 44,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천만 원, 한 코인당 6천만 원이 이제 넘어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오른 수치가요.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게 2만 달러 이하였어요. 한 16,000달러 됐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이제 6천만 원이 돼버리니 이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해만 해도 157% 급등을 했고요. 그럼 왜 급등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면 올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에 대한,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눌려왔던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또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이제는 현물 ETF, 이거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요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대감도 미치고, 세 번째로는 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4년마다 채굴의 양이 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이제는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년입니다. 또 반감기가 돌아오는 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금리 드립니다. 인하 기대감은 뭐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 먼저 두 번째로 꼽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ETF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ETF를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지수를 추종하는 게 있어요. 뭐 금 가격을 추종하고 은 가격을 추종하고 아니면 뭐 코스피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펀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시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금을 직접적으로 투자 안 해도 이 펀드 투자함으로써, 이거 내가 이 ETF를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뭐냐면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ETF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과거에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심사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빠르면 1월 달에 승인에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이 ETF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돈을 싸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ETF가 들어온다 그러면 돈이 몰릴 거야라고 알겠어요. 판단하는 거죠. 또 아까 세 번째로 꼽은 게 반감기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4년마다 채굴량이 반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이닝 한다고 얘기하는데, 높은 연산을 풀어요. 어려운 연산을 풀면은 어려운 연산 풀었으니까 대신에 보상을 줄게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4년마다 풀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비트코인이 채굴해서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포모 증후군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모가 뭐예요? 일단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다던데 과거에 있었죠. 21년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야 비트코인에서 뭐 돈 벌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나도 이거 해갖고 벌어야 되나? 그래서 이게는 막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저한테. 그럼 당신은 비트코인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함으로써 얻는 금전적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은 투자함으로써 또 오는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워낙 투기성이 강해요. 강해요. 예.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장이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새벽에도 눈 떠 있어야 되고요. 건강 잃죠.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심리적 압박감 상당해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저도 내가 투자함으로써 얻는 가치와 내가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가치를 따져봤더니 나한테는요. 투자하지 않아서 오는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가는 거지 무조건 뭐 남이 해서 돈 벌었대더라 이거 가지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참 값이 뛴다고 소개는 해놓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29주 만에 꺾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9주 만에 이제 서울 아파트값이 꺾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지금 필요하신 분들 또한 내가 집이 갖고 있는데 내 집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다음에 또 전세에 사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중요하게 아시는 정보여야 되는데 이 현황을 좀 갔더니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29주 만에 떨어졌어요. 0.01% 전주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3주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전주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매수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거래가 되더라도 간헐적 거래예요. 이게 뭐 시세에 반영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고요. 거래량이. 그래서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하락을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내년 상반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가 변수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의 정책 대출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번 연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료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지금 특례보금자료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나와요. 내년도의 상반기에. 그러면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나 시그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뛸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는 지금 상황의 모든 차트를 종합해 보더라도 상승할 이유는 지금은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2년 전인가 요소수 대란이 있었었는데 요새 또 요소수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중국이 일부 수출 규제를 또 다시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차량용 요소수가 항상 문제죠. 그래서 비료용 요소수보다는요, 이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이요, 차량용 요소수가 자국 내에서도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수출하는 것 조금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관을 좀 까다롭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차량용 요소수가 못 들어오게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용 요소수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정부는 지금 3개월 이상분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가격 올라갈 거야. 그러면 사재기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소수 문제가 또 화물차 아니면 차량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겪으면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수입선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게 이유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중국의 의존도가 83%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연도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의존도가 71% 떨어졌어요. 그래서 좋죠. 계속 의존도가 떨어지면. 그런데 올해 다시 와갖고요. 91%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왜 다시 의존도가 높아졌냐 봤더니 시장에서요. 중국산이 싸고 품질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국산 요소수, 차량용 요소수가 싸고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물류비가 좀 줄어들죠. 그냥 무엇보다 품질의 일관성, 항상 쓰던 거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산 요소수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거를 만들려고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기업들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안 만들어요. 왜 왜요? 그러냐면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요. 네,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훼손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소수를 만드는 나라들은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 오거든요. 오히려 수입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싼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 만들고 있거든요. 뭐 만드는 기업도 소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기업들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경제 논리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화물차 운전 안 하시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요소수 생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급망 기본법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8일 날짜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는 물류비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기업들이 좀 나서주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또 기업이 나서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공급망 기본법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박진호 특보 뜬 인물. 저는 그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을 우선 뽑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5분의 인재 영입 인물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영입을 발표할 때 뭐 영입 1호, 영입 2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번을 매겼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영입이 된 대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호나 10호나 20호나 30호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권 등수처럼 엮여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1호가 10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부각되는 사항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입 뭐 이렇게 순번을 이제 그 매기지 않았다는 분.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상 이제 뭐 총선을 앞둔 이제 영입이라는 것이 결국 이 총선 출마를 위한 새로운 이제 그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영입이 되어서 또 지금 정치권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았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이제 영입비가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개발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 자기가 뭐 직접적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하고의 충분한 그다음에 그 정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이제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원장은 자신은 출마는 안 한다,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네. 이번에 5분 인재 영입이 이루어졌는데 원래 총선 앞두고 이렇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면 상대당에서 긴장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5분 명단 딱 보고 긴장이 됩니까? 별로 안 됩니까?
일단 좀 별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수정 그 교수님께서는 원래 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노출이 됐었고요. 맡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는 안 됐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 뭐 여성이라든지 청년을 소비하는 거죠. 이미지 정치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뭐 그렇지만은 이 면면이 뭐 약간 이뇨한 위원장 때는 쇼킹했거든요. 저는 참 쇼킹했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긴장이 안 되더라. 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빨리 서둘르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금주했던 인물 그럼 조승현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누굽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금주에 뜬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량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제 기준으로 한동훈 키워드 검색량을 능가했습니다. 이야. 네, 그 정도니까 대단하네요. 관심몰이를 했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언어의 마술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건 사실 말장난이고 이낙연 대표는 품격 있는 단어로 마술적인 언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뭐 도움닫기라든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민주당을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런 뭐랄까 여론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떴는데요. 그게 이제 네이버 검색량은 긍정적인 이슈일 때도 관심도를 높여 검색량이 많이 되지만 부정적 이슈에도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가 긍정적으로 이런 언어의 마술사로서 긍정적인 언행을 했는지 부정적인 언행의 결과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죠. 네. 그죠? 네. 이재명 대표를 극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이낙연 전 총리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박진호 특보.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를 뽑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더십 위기라는 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본인이 일단 그 당대표로 이제 그 단식 투쟁 이후에 복귀했을 때도 사실상 통합이라는 그 정치적 가치를 가장 강조했고 지금 역시도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전당대회라든지 그 총선 관련해서 당헌 당규 개정이 있었는데 참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뭐랄까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 같은 경우에 기존 60대 1에서 20대 1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저는 과연 국민들이 그때는 왜 60대 1이었고 또 지금 무슨 이유로 또 20대 1로 조정을 했고 그러면 20대 1은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등가성이라든지 민주주의 원칙에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설명도 전혀 없었고 또 현역 의원에 대한 뭐 이제 평가 시 그 경선 시 그 감점 그 확대 그거는 뭐 우리 당도 아마 그러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전당대회 룰과 이 공천에 관련된 이제 그 이제 안건이 완전히 별개의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했다란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왜 이 두 개의 그 안건을 분리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처리한 것은 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그 당내 리더십과 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서 전당대회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을 뭐 조정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뭔 말이야 이러고 계실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이거 좀 자세하게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인물 조승현 부위원장 누굽니까?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적고요. 네이버 검색량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어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제 검색량은 없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 운영에 실패한 이유는 그겁니다.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당이 잘 돼야지 여당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해야지 집권 여당과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당이 잘 돼야지 야당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혁신을 해야지 야당도 혁신을 하고 그 혁신 경우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을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되고 또 저희가 긴장해서 저희도 혁신 경쟁을 해서 저희 당도 잘 될 거라고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가 아니라 빈손 그 혁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용두사미가 돼버려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진 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총선 전략을 위해서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 부위원장은 인 위원장이 졌다. 혁신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박지원 특보 토론해 봅시다. 당내에도 다양한 평가가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다시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그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그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보다 나은 공천 그 혁신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저희 그 지도부에서 당장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유는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혁신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혁신이 평가를 차치하고 그분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한 목소리로 저희가 당연히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그 당 외 인사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혁신위가 사실상 이제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이제 해체를 결정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그 혁신의 노력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당 외 인사들에 대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원회와 인요한 위원장이 시기에 맞지 않게 정치적 감각 없이 너무 서둘렀던 겁니까? 아니면 절박한 얘기를 했는데 당내 기득권이 거부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보여지죠. 기득권이 거부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석 결과 서울에서 6수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더하다 이런 텔레그램 의원방에서 얘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 그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실은 처방이었는데 정확한 제대로 된 처방이자 진단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의사말을 다 안 듣고 그냥 환자로 남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바른 말을 했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상으로도 옳았고 시점상으로도 충분히 옳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거부했다. 네, 공천까지 생각을 하면은 별로 더 안 남았거든요. 지금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멸의 길로 가면서도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침몰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런 과거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수포자 이런 단어가 있더니 요새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고 수포당이라는 용어가 언론지상에 막 나오던데 국민의힘 내에서 수포당이라는 용어가 지금 막 나옵니까? 일단 그 수도권 그 위기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고 모두들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언론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그 수치상으로 이제 그 지금 그 생산한 부분이고요. 보고서의 주 내용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보고서의 기본 데이터는 지금까지 이제 선거 결과에 이제 의존해서 현재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접목해서 반영한 것에 이제 불과하고 그렇지만은 그 보고서의 결과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이랬을 때 과거 선거 결과가 이랬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같은 얘기. 이번에도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게 왜 그 불과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당이 그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그 구체화시키지 않은 사항이고 또 수도권이라는 경우가 보면은 이 지방하고는 틀리게 이 지역구 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는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그런데 수도권 지역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공중전을 통한 바람 일으키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좀 총선 전략을 내세우고 예. 거기에 따른 좀 저희들이 국민들께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수포당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이제 경포대란 말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포대도 다시 나올 겁니다. 경기도도 포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혁신을 사실 포기한 건데 앞으로 뭐 또 얼마큼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는 의원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의 처방이 전 정확했다 보여지고요. 그거를 좀 거부한 것은 지금 수도권 경기도 까지 서울과 예, 경기도까지 포기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가열찬 혁신을 했을 때 민주당도 거기에 응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경쟁을 통해서 내년 총선이 더 재밌어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 기득권 특권을 버리는 것 그게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지금 기득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협작과 권모술수 탐욕을 부리는 게 기존 정치권이고 그것 때문에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인들이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는 게 결코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의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1차 영입 5명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 공천관리위원장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 네. 아무튼 착착 진행된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분위기는 수도권에서 매우 열세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깜짝 반전 카드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 간간히 거론되는 게 뭐 한동훈, 원희룡 이런 이 내각 출신의 장관들이 당으로 본격 뛰어들면 분위기 반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정도잖아요. 네. 맞죠? 지금 국민의힘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분위기 반전. 다만 이제 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또 그분이 어떻게 공관위원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뭐 충분히 파괴력 있는 촉매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단 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게 유기적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위가 왜 나왔습니까? 강서을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혁신위 카드를 던진 건데 그 혁신위가 지금 실패를 했고 거기다가 그 설상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걸 뒤집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나오고 국정 기조를 전면 바꿔야 되는데 그럴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변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안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이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캐릭터 때문에 그런 고집과 그런 강단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고 바뀌면 또 그 사람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총선에서 역풍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 이제 역풍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오찬 회동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이제 그 혁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절반의 이제 성공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일단 절반의 성공 역시도 뭐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의 이제 성과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과 함께 보다 좀 뭐 격리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혁신위 운영 과정에서 또 앞으로 이제 뭐 이 공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검찰답게 회유 협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누구를 회유 협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얼마나 음. 속이 답답하고 우라가 터지고 우울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뇨한 위원장의 입은 앞으로 시한폭탄입니다. 리스크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집권 여당의 메리트는 그거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이거죠. 낙하산을 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잘 달래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함부로 입 벌리지 않도록 회유 협박했다. 그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뭔가의 그런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하고 이제 회유 협박이라는 단어는 조금 심한 단어지만 검찰이 주로 회유 협박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예.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농담인데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달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보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내가 말하는 내용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로 가려는 게 대통령 뜻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정가 이야기들이 떠돌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활동이 마무리되고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을 함께 만나고 지금 우리 조 부위원장의 분석대로 만약 이뇨한 위원장을 오히려 회유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힘을 여전히 실어주고 있는 거는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어서. 네, 대안이 없는데 여기서 분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얼르고 달래서 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얼르고 달래가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뭐 한동훈 원희룡 등등 카드로 한번 반전을 꾀해보자. 그렇죠. 제가 봤을 이 때는 정도다? 김기현 대표한테 1차 지시가 갔을 거고 그거를 뜨뜻미지근하게 잘 실행을 못하니까 이뇨한 위원장을 통해서 뭔가 일기의 윤회가는 걷어내고 그 자리를 비운 다음에 뭔가 자객 공천이 됐든 뭐가 됐든 윤석열 사단을 통해서 총선에서 국정 동력 회복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요. 그거를 계획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도 제대로 못했고 이뇨한 위원장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화는 나겠지만은 이것을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플랜 B는 아직은 결론 나지는 않은 거죠, 박진호 특보. 뭐 저도 뭐 플랜 B를 고민한다기보다는 뭐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공천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대통령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통령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천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국은 뭐 플랜 B라기보다는 순서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공간이가 중심을 이끌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뭐 몇 주 전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장 시 요란한 혁신이 치고 결론이 좋은 적은 없었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 기존 정치권의 힘, 현실 정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현상 유지력이라고 할까? 참 대단합니다. 네. 1시 32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오늘은 겨울 외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서요. 작은 우산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